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뒤에가 여전히 내용이 많아가지고 빨리 달려왔는데도 여전히 특수관계 관련인데요. 아까 특수관계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일상적으로 특수관계라고 하면 뭐 이사도 포함되고 뭐 포함되는 것 같지만 법적으로 특수관계라는 건 출연자가 특수관계거든요. 출연자가 일단 뭐냐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 출연자를 기준으로 이제 특수관계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뭐 이사와의 거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해승충의 이슈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별을 한번 말씀드렸고 특수관계자 관련된 규정은 민법에는 또 없고요. 공인법인법이나 이제 사회복지사업법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구성할 때 특권자의 수가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둘 다 비슷하게 돼 있고 다만 공익법인법에는 감사 같은 경우에는 뭐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 주무관청이 추천한 사람을 한 사람 뽑아야 된다 이런 규정이 좀 추가로 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감사는 이사랑 특별한 관계에 있으면 안 된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같이 보시면 일단 출연자는 재산 출연일 현재 그 돈을 낸 그 시기에 공익법인의 총 출연 재산가액의 1% 또는 2천만 원 중에 적은 금액을 초과해서 출연한 사람. 일종의 회사로 따지면 소수주주, 1% 소수주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1% 이상 출연했거나 아니면 2천만 원 이상 출연했거나 둘 중에 낮은 걸 적용한다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그래서 단체 규모가 굉장히 작을 경우에도 1% 이상 출연했으면 그냥 출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애초에 돈이 500만 원 가지고 시작했다. 그럼 거기 1% 5만 원만 내도 1%잖아요. 그래서 어, 어쨌든 출연자가 그런 식으로 정해진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출연자의 특수관계인, 뭐 특수관계인 규정 보시면은 2구가 이제 친인척 관련된 규정이라서 육촌 이내 혈족, 뭐 사촌 이내 인척, 배우자, 뭐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형자로 임명된 사람, 뭐 그 배우자식계 위소. 일단 뭐 대략 혈족과 인척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3호는 이제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 임자, 직원이죠. 직원으로 쓰고 있는 사람. 그 4호는 이제 친인척은 아니지만 뭐 생계를 유지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다음에 5호는 그 출연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인사 그러니까 다른 법인을 통해서 이렇게 연관이 있는 사람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출연자랑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일단 요거는 이제 공익법인법상 기준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해당 법인을 출자에 의해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도 특수관계자, 저희 출연자에 포함된다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기업 회장님들 같은 분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어떤 기업 집단에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보시면 뭐 출자자랑 친인척이랑 생계자들을 이제 지배주주라고 부르는데 뭐 이들이 다 합쳐서 뭐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라든지 뭐 지배주주랑 이 위의 법인이 합쳐서 또 주식을 절반 이상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기업 집단을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많이들 지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그런 그 문어발의 끝에 있는 법인들도 다 이제 출연자에 포함이 되도록 이제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규제가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런 대기업 집단에서 만든 뭐 공익법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뭔가 탈세하거나 이런 것들 막으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규정이 좀 복잡하게 돼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특수관계자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공익법인법상 특수관계인 말고 또 세법상 특수관계인이 또 따로 있어요. 이거는 제가 오늘 세법 수업 시간이 아니어가지고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는데 일단은 공익법인법상에는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서 이제 특수관계인 규정이 있는 것이고 세법에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이사회 구성이랑 또 그 직원 취임과 관련해 가지고 또 규정이 있거든요. 뒤에 제가 간단하게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특수관계에는 그런 게 있다. 그 다음에 이해상충 관련해서 사단법인이 어느 사원과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라는 규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원과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채무를 면제해 준다든지 그 사원이랑 소송을 하는 관련 사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그 사원은 사원총회에서 결의권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의사정족수에는 산입이 되지만 의결정족수에는 불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결에 참여한 경우라도 의결정족수가 성립이 그 사람 빼고도
그 결의가 성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총의 결의가 유효하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이 있다는 건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케이스들 있잖아요. 뭐 사원이랑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사랑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있을 때 그 사람 빼고 결의하면 되는 거기는 해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사에 대해서도 이런 게 있습니다.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상황에 관해서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해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이익 상반 사항이 뭐냐 했을 때 직접 거래 상대방이 되는 경우도 당연히 포함되고요. 이사가. 그리고 이사의 개인적인 이익과 법인의 이익이 충돌하고 이제 주임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항을 모두 포함한다라고 해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제가 몇 개 가져왔는데 뭐 가처분에 의해서 선임됐던 사전법인의 그 직무대행자가 개인 입장에서 원고가 돼서 법인을 피고로 해서 소송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양쪽 법인을 대표를 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런 게 전형적인 이해상충 사항이다라는 것이죠. 이해상반 사항이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이익 교환이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법인이 어떤 이사에 대해서 뭐 채무를 지고 있었는데 그 이사에게 채무를 갚는다든지 아니면 뭐 서로 채권 채무 관계를 승계하기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법인이 특별히 부담하는 사항이 없을 때에는 이익 상반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재산적인 부담이 법인에 발생을 하느냐를 관점으로 이익상반 사항을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그런 사항을 그 이사가 대표자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실 대부분 안 하고 계시는 게 현실이라서 근데 원칙적으로는 특별대리인을 선임을 해서 이익상반 사항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네, 추진을 하도록 돼 있고 이익 상반 사항에 대해서 이제 의결에 그 이사가 참여를 한다라고 하면 그 대표권 없는 사람이 참여를 해서 의결을 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무효의 결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사를 빼고 나머지 이사회에서 추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도 인정한다 해가지고 결의를 해서 인정을 해버리면 효력이 있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거래 상대방이 선의 무중과실이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 그 거래 상대방이 대표권 없는 사실을 몰랐거나 아니면 중대한 과실로 몰랐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게 아니다. 모른 데 대해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하면 법률 행위가 유효하다는 건데 이게 조금 말이 안 되는 게 생각해 보시면은 법인의 이익상반 사항이라고 했을 때 거래 상대방도 이사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럼 이 법인 입장에서도 이사회의 일원이니까 이익 상반인 걸 모를 수가 없잖아요, 사실. 논리적으로. 그래서 이게 조금 이 예외 규정,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건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익 상반 사항이 있을 때는 그 사람 빼고 의결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관에서 다른 이사가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거나 아니면 뭐 이익 상반 사항에 대해서는 뭐 사전에 이사회 승인이 있어야 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거를 다 정관에서 미리 정하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그런 경우에는 강사가 법인을 대표를 해서 계약을 체결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법인과 관련해서는 임원 선임 관련해서 금품 수수 금지 규정이 있고요. 이게 임원 자리 가지고 약간 돈 받고 넘기고 이런 이슈들이 예전에 좀 많이 생겼어가지고 이런 규정이 추가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 지위를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인은 양도 법인 자체의 양도가 안 되다 보니까 이사 지위를 거래를 함으로써 사실상 양도하는 식으로 예전에 그 문제가 됐었어가지고 그런 규정이 들어온 건데 그 자체로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제 배임수증죄로 예전에 검찰에서 기소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처벌에 이른 케이스는 많지는 않고 다만
그런 이사 지위 거래를 통해서 돈을 받은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 당연히 세금 신고 안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탈세제로 엮어가지고 이제 처벌받고 이런 케이스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는 이런 규정이 있었던 거고 사실 민법은 이런 제한이 없어요. 되게 웃기는 건데 그래서 임원 지위를 넘기면서 그들끼리 돈을 주고받았다. 이건 사실 법인이 관여할 일은 아니기는 한 겁니다. 그런 사정을 알고서 방치했다라고 하면은 그건 당연히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는 몰랐다라고 하면 사실 뭐 특별히 법인이 문제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쨌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다음에 참고로 상법 규정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상법에서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 이사회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 계산으로 그 비슷한 영업 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비슷한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 이런 게 있는데 민법엔 또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곳의 이사를 겸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상법에는 뭐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 기회를 뭐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규정도 있는데 뭐 비영리법인은 기본적으로 영리 추구하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관련 규정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이사와 회사인의 거래 관련해서 상법 같은 경우에는 미리 그 해당 거래의 중요 사실을 이사회에다 밝히고 이사회 승인을 얻도록 법률이 있어요. 근데 지금 민법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특별대리인 선임에 관한 규정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형법의 규정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내부 통제 기준을 만드실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내용은 그냥 살펴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내용이 많아가지고 공정거래법상으로도 이제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의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다음에 공시까지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법신고기법인을 오늘 조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부분을 조금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세법상 기부금 단체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죠. 그래서 특례 기부금 단체, 뭐 일반 기부금 단체 이런 식으로 많이 구분하고 옛날에는 법정 기부금 단체, 뭐 지정 기부금 단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용어만 바뀐 건데 뭐 대부분의 지금 민간 비영리법인은 오른쪽에 일반 기부금 중에 1호의 과목 기부금을 받고 있는 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규정이 좀 복잡해서 어려워 보이시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왼쪽에 있는 건 특례기부금으로서 국가나 지자체, 뭐 국군 장병, 이재민 이런 데다 지급하는 뭐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뭐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그 저희 그 사랑의 열매 있죠. 이런 데다 지급하는 건 다 특례기부금이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세제 혜택이 좀 더 크게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죠. 일반 기부금보다 좀 더 세제 그 혜택의 한도가 더 높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일반 기부금 단체는 사회복지법인 대표적으로 들어가고 어린이집, 유치원, 뭐 교육시설, 의료법인 이런 것들이 일반 기부금 단체로 들어가고 거기에 플러스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익법인 공익단체라고 불리고 있는 예전에 지정기부금 단체 또는 뭐 그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라고 했었죠. 그런 용어로 불리던 것들이 다 오른쪽에 일반 기부금 단체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기부자 입장에서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기부금이다 이렇게 수법에서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득세법상에도 그런 규정이 있어요. 왜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느냐? 앞에 거는 법인 기부자한테 적용되는 기부금 규정인 것이고, 요거는 이제 개인 소득, 개인 사업하시면서 이제 소득을 벌거나 근로소득으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여기 있는 단체들은 이제 기부금이 인정된다 이런 취지에서 규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들의 일부가 저희가 알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공익법인으로 또 중복적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상증세법상의 공익법인에 해당하면은 이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그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기부금에는 크게 특례 기부금과 일반 기부금 두 가지가 있고 그것도 법인 입장에서의 기부금과 개인 입장에서의 기부금 두 가지가 있다. 그리고 저희는 대부분 어디 들어가냐면 일반 기부금 중에 여기 공익법인 공익단체 기부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기부금에 해당하면 전부 다 뭐 송금산입, 필요금비 산입 이런 식으로 이제 기부자한테 혜택이 되고 그 중에 여기 빨간 네모친 부분만 증여세 면세가 됩니다. 저기는 이제 상속세법상 공익법인에도 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기는 증여세가 면세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예를 들어서 국제기구에다가 돈을 낸다. 정당이나 뭐 기부신탁에다가 돈을 낸다 했을 때 기부자는 혜택이 있는데 받는 입장에서 증여세 면세가 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정도로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아시는 내용 정리한 건데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나 뭐 사회적 협동조합들 포함해서 기재부에서 이제 공익법인이라고 지정이 되면 이제 법인세법상 공익법인으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공익법인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국세청에다가 각종 보고를 하면서 면세 혜택을 받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임의단체,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법인이 아니지만 고유번호증 발급받은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먼저 등록을 한 다음에 이제 기재부 지정을 통해서 소득세법상 공익단체가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보시면은 공익법인, 그러니까 법인으로 설립되어 있는 데는 법인 기부자랑 개인 기부자 양쪽에다가 기부금 발급할 수 있는데 공익단체의 경우에는 개인 기부자한테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이런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제가 이거 구조를 전체적으로 설명드린 이유는 뒤에서 이제 특권자 관련된 규정이 이 공익법인의 지위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이건 그냥 최근에 법률 업데이트 사항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가져왔는데 그 직전사면도 발급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의 경우에 기부금 영수증 발급액 얘기하는 겁니다. 3억 원을 초과하면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하는 것이 의무로 바뀌었거든요. 예전에는 권고사항이었는데 지금 의무로 바뀌었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위반했을 때 무슨 제재가 지금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국세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관심을 가지고 전자기부금 제도를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구버넌스랑 관련된 사항들을 조금 집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법인사법상 공익법 그러니까 우리가 면세 지위를 얻으려면 처음에 지정 요건을 갖춰야 돼요. 위에 지금 한 5칸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거버넌스랑 관련된 거는 첫 번째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이게 있거든요. 이게 실무상으로도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게 이제 아무래도 또 애드보카시 활동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과 연계해서 활동을 하시는 경우들이 또 있고, 그리고 실제로 뭐 토론회나 이런 데 이제 그런 정치 단체들에서 참여를 하시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선거운동이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게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이 아니고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경찰이나 뭐 선관위나 이런 데에서 여기 선거운동 했다라고 이렇게 확인한 사실이 있지 않은 이상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그 권한 있는 기관 인 부분이 빠져버렸거든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제3자의 제보로 아니면 뭐 어디서 이렇게 정치 활동했다고 사진 찍어가지고 제보하고 이러면 그런 게 사실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네, 좀 이슈가 있습니다. 예전에 특정 단체명을 얘기하긴 그렇지만 하여튼 그 약간의 정치색이 있는 단체가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이제 우리의 어떤 활동 취지에 맞는 정책 후보자 지지 선언 이런 걸 한 적이 있거든요. 지지 선언을 하면서 이제 뭐 보도 자료를 뿌리고 했단 말이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선관위에서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 이게 잘못된 선거운동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된 케이스가 있고 그러니까 바로 공익법인 지정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익법인으로서의 지위가 이제 위태롭게 되는 그런 이슈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선거운동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그럼 선거운동의 범위가 대체 어디까지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라고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이게 특정 선거 그리고 특정 정당 또는 특정 단체가 이게 드러나면 그에 대해서 지지 또는 낙선 운동을 하면 이게 전부 다 선거운동이라고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지지나 낙선의 의사가 표현되는 정도로만 해도 선거운동으로 인정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 판단 기준이 뭐 딱 무자르듯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일반적인 제3자의 기준이라고 돼 있어요.
제3자가 보기에 여기는 특정 정당을 특정 선거에서 지지하는 것처럼 보여라고 하면은 선거운동으로 인정돼요. 그래서 이게 좀 민감한 문제입니다. 특히 지금 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뭔가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발언을 하면 그것이 특정 선거랑 연관이 있다고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 선거운동이 이슈가 될 수 있고 특히 이제 이런 애드보커시 활동하는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거버넌스랑 관련해서는 그러면 여기 보시면 비영리 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영리 법인의 명의로 또는 그 각각의 이사님들이 그러니까 법인의 이사는 기본적으로는 각자 대표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 이사님들이 자기 명의로 뭔가 정치 활동에 자꾸 참여를 하시는 게 법인의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해야 되냐?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개인적인 정치 활동을 하실 때에는 적어도 법인 이름을 빼고 하셔야 된다라고 좀 가이드라인을 내부적으로 정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일단은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다른 단체들 같은 경우 특히 이런 데들은 그런 활동을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특정한 정책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 문제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정치인이나 정당이랑 연계해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어, 일단 선거운동 기간에는 반드시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런 기간이 아닌 중에도 어떤 구성원들, 이사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외부 활동하실 때에는 가급적이면은 단체 이름 빼고 개인 명의로 하시도록 좀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조심하자는 차원이죠. 왜냐하면 이게 공익법인 지정이 만약에 재지정이 안 된다든지 지정이 취소가 돼버리면 그거는 굉장히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정 요건 중에 정관에 기재해야 되는 사항이 여기 헬sin시의 자녀재산을 국가지자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을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게 있거든요. 이게 문구가 조금만 달라져도 공익법인 지정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국가지자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공익법인 지정을 안 해주는 실무가 좀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이 문구를 조금 유의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공익단체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선거운동 제한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좀 특이한데 수익 중에 개인의 회비나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초과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단체의 어떤 독립성 보장 차원에서 개인 후원금의 비중을 유지하라는 차원입니다. 아마 오늘 공익단체는 없으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또 거버넌스 관련해가지고 이제 공익법인이나 공익단체가 평소에 이제 받았던 재산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가에 관한 규정들을 제가 좀 모아놓은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출연 재산의 직접 공익 목적 사용, 그러니까 공익 목적에다가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게 당연한 건데, 이제 이 밑에 특수기행 관련된 규정들이 좀 들어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출연 재산을 특수관계인이나 출연자에게 반환하거나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공익법인의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의 5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임직원으로 취업해서는 안 된다 해요. 근데 옆에 지금 약간 가렸는데 만약에 이들이 취업을 그러니까 5분의 1을 초과해서 이사가 됐거나 아니면 임직원이 됐다. 그다음에 그들에게 직간접 경비를 지급하잖아요. 뭐 보수를 지급한다든지 뭐 외부에 나가서 식사하셨으면 식사비, 뭐 회의비 이런 거 지급하잖아요. 그런 금액이 전부 다 가산세에 매겨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단체들이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처음에 법인을 설립하셨던 분이 운영을 하시다가 이제 인력도 부족하고 하시니까 뭐 가족들 도움을 받는다든지 해서 직원으로 채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사진을 같이 꾸린다든지 했을 때 뭐 보수는 지급 안 하더라도 뭐 그래도 어디 외부에 나가서 활동하고 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용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게 여러 해 동안 쌓여가지고 나중에 한꺼번에 국세청에서 적발이 됐을 경우에 그 금액을 전부 다 때려버리거든요. 가산세로. 그래서 금액이 꽤 크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만약에 보수까지 받았다. 많은 보수도 아니고 최저임금 받았다 그러면은 1년에 막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10년 근무했으면 2억 원, 3억 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거의 법인 문 닫아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규정이 굉장히 위험한 규정이라서 제가 거버넌스 관련해 가지고 이거 특히 공익법인이면 꼭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이사 6내1을 아까 그 출연자는 특수관계인이 추가해서 예를 들어서 선임이 되었더라도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동은 할 수 있어요. 아까 공익법인이랑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취임 자체가 금지되는 규정이 있고요. 민법상 법인은 그렇지는 않으니까 취임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공익법인, 이 수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면 직간접 경비를 일체 지급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출입하는데 출입자나 특수관계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사용 수익할 수 없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동산에 기부를 하면서 내가 이 부동산을 기부하는 대신에 여기 방 한 칸을 제가 좀 쓰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상으로 그냥 쓴다든지 저가에 쓴다든지 이랬을 때 그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사용이라서 그 차액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공익법인에다가 재산을 맡겨놓고 실질적으로 그거를 출연자나 그 특수관계인들이 세금 수익하는 걸 막겠다라는 취지인 거죠. 뭐 우회 상속 같은 거를 막으려는 거죠. 생각해 보시면. 근데 이게 그러면은 정당한 대가가 대체 얼마냐가 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자꾸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 출연하신 분이 그 부동산을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만약에 생기면 그 시가 자료를 만드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그 부동산이 유사한 부동산 위치, 뭐 규모에 따졌을 때 시가가 어느 정도고 임대료가 얼마고 이런 거 근거를 정말 잘 남겨놓고 그거대로 해야지 안 그러면은 이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네, 참고차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익에 관련된 세법 승인 규정은 이 두 개가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외에는 크게 걱정하실 거는 없습니다. 세법상 특수관계자는 또 아까의 그 공익법상 특수관계자랑 범위가 또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그림을 가져왔는데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일일이 설명드리는 건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개인 출연자랑 법인 출연자로 나눠서 규정을 하고 있고 아까랑 좀 비슷해요. 뭐 친족이랑 뭐 인척이랑 그리고 사용인이랑 이런 것들 포함이 되고 기업 집단 소속 다른 기업들 이런 것들 다 포함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같이 설립한 비영리 법인이나 또 다른 법인들도 특수관계인에 다 들어오고 그 정도로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에 그런 사항들 특수관계에 관련된 사항들을 위반을 해서 가산세 포함해서 뭐 1,000만 원 이상 추징이 되면 공익법인 지정 취소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부금융주는 그 해거를 아예 발급을 할 수가 없게 돼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전부 다 증여세 이제 기부받았던 거 증여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 취소가 한 번 되면 3년간 재지정이 또 안 되기 때문에 이슈가 있고요. 또 이제 지정 취소 사유 중에 아까 기부금품법 얘기했었죠. 그래서 임원들이 또는 직원들이 기부금품법을 위반해가지고 처벌을 받았다, 벌금형이라도 확정이 됐다 하면은 고의법인 지정 자체가 취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부금품법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오늘 기부금품법 얘기를 많이 드리지는 못했는데, 네, 제 전공이 원래 기부금품법인데 어쨌든 거버넌스 차원에서 기부금품법에 대한 교육과 인식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이 규정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수익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정관상의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모든 법인은 정관에 있는 사업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관에 없는 사업을 진행을 했을 때에는 마찬가지로 민법상 주무관청이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되기도 하고요. 정말 중대한 케이스의 경우에는 수익 사업을 그러면 정관에다가 근거를 어떤 식으로 둬야 되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뭐 필요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란에 한 줄 정도 들어가 있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대체로 그 정도로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기는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근거를 그렇게 두는 게 중요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수익 사업을 한다 이렇게까지 적을 필요는 없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무관청 재량이 또 어쨌든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무관청에서 지도하는 대로 따라가실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아니 저기 정관상의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수익수도를 한다고 했을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이 발생한다라는 걸 인지를 하시고 챙기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랑 부가가치세 납입의 의무가 생기게 되고요. 부가세 면세 사업에 이제 고유목적 사업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제한의 영역이 부가세 면세 사업으로 이제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해가지고 이 부분은 이제 면세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지 이제 그 세무관서랑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곧 질의응답 시간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법인 조직 변경 관련이요. 이것도 YWCA 연합회 사례입니다. 아까 저희 질문 주셨을 때 지부조직 법인으로 독립하고 계시다 이런 사례 지금 여기에도 있는데, 원래 이게 회사 같은 경우에는 분할이 되게 쉽거든요. 그러니까 분할 결의를 하고 채권자 보호 조치를 하고 그 법률이 정하는 절차들을 거치면 그 일부의 조직이 별도의 법인으로 분산해서 나가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가면 자동으로 그 이제 결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던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이전이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뭐 등기사항이라든지 이런 거 다 명칭 변경만 하면 되고, 그리고 계약 같은 것도 다 그대로 효력이 유지가 되고 이러는데, 비영리법인은 분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든요. 분할에 관한 근거가. 그래서 지부 조직을 만약에 우리가 별도의 법인으로 독립시키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결국에는 법인을 하나 새로 설립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우리가 자산을 일일이 옮겨주는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연속성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일단은 물적 자산을 넘길 때에는 그냥 명의만 바꾸면 참 좋을 텐데, 어쨌든 양도하는 행위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부담하는 세금을 고스란히 다 그대로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일단 하나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인적관계에 있어서도 기존의 직원들이 다 퇴직 처리를 하고 새로 채용을 해야 되는 그런 형식이 되는 것이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조 사업을 하고 있었다, 뭐 시설을 위수탁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었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거를 그 위수탁 관청이랑 다시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심지어는 이제 기존 법인의 그 경영이라든지 이런 게 인정이 하나도 안 되거든요. 이게 새로 설립된 법인이니까. 그래서 저기 다시 수탁을 못 받는 경우도 생기고, 이게 법적 요건이 안 맞아가지고. 그렇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도 민법 개정 사항이고 아마 이번에 민법개정위원회에서 고려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조직 변경 규정이 만약에 나중에 생긴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분할을 고려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은 정말 당면한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면은 추진하시지 않으시는 게 법인의 재정에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다른 비영리법인 유형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법인은 합병이 되고요. 그리고 특이한 게 그 사단법인이랑 사회적 협동조합이 흡수병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협동조합이 사단법인을 흡수시킬 수 있어요. 합병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리고 사단법인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조직 변경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게 그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서 가능한 건데, 근데 이걸 왜 하느냐? 왜 이런 규정을 뒀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수십번을 수반신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실익이 있냐면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 지정을 받으려고 할 때 아까 그 세법상 공익법인 지정을 받으려면은 사업의 수혜 대상이 불특정 다수여야 된다는 요건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심사할 때부터 내부 구성원 대상 사업이 있으면 다 거기에 해당 안 되는 걸로 보고 공익법인 지정을 안 해줘요. 근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법률에 의해서 그 소속원 간의 소액 대출이나 상호 부조가 가능하거든요. 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은 기본적으로 조합원들 간의 이익단체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협동조합은 소액 대출이나 상호 부조가 정관상의 내용에 들어가 있어도 공익법인 지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실익이 좀 있어가지고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고려하시는 케이스도 보기는 했습니다. 근데 뭐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긴 하죠. 그러니까 제가 상담했던 케이스는 노동자 권익 공호 활동하시는 단체인데 사단법인이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로 상호 구조 사업을 정관에다 포함을 했더니 이거는 너네 구성원을 위한 사업이라서 이건 공익법인 지정이 안 된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에 고민을 하시는 그런 케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녀 재산인데요.
제가 앞에서 뭐 공익법인이랑 사회복지법인 또 사법상 공익법인 다 공통적으로 굉장히 어떤 국가 관리 감독이 많다라는 거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 중에 사실 저는 되게 끝판왕에 가까운 게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산할 때 자녀 재산을 국가나 지자체에다 귀속시키도록 하고 있거든요. 이게 민간의 돈이 아니고 이건 이제 공적인 돈이니까 우리 돈이야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공익법인이랑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법인이 예를 들어 운영이 잘 안 된다든지 아니면 뭔가 우리가 사법 조직으로 좀 바꿔가지고 기존의 재산을 좀 이전시켜가지고 좀 운영을 해보고 싶다라든지 이런 거 하고 싶어도 기존 법인은 해산을 할 수가 없어요. 해산하면 순간 재산이 전부 다 국고에 귀속돼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 참 자유롭고 좋은 편이에요. 이런 측면에서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기본적으로 해산 시에 자녀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지 그냥 정관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세법상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을 때에는 밑에 보시면 국가나 지자체 또는 유사 비영리법인이라고 아까 보셨죠. 여기에다가 귀속시킨다라고 규정을 하게 되어 있죠. 제가 뭐 실무 사례를 조금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 공익법인인데 그러면은 해산할 때 국가나 지자체에다가 재산을 귀속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다른 공익법인에다가 사실은 양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해산을 하면서 이걸 양도를 하고 싶은데 어쨌든 정관상 또 법률상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되도록 돼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해산 전에 그냥 양도 형식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 해가지고 주무관청이랑 협의를 하신 적이 있대요. 근데 의외로 주무관청이 들어줬다. 기본재산 처분을 허가를 해줬다. 그래서 법률이 이렇게 돼 있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주무관청 재량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무관청이랑 협의가 되면 그것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법률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산하면 무조건 공익법인은 국가나 지자체로 넘기게 돼 있고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여기 중에서 이제 정관에서 골라서 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준비된 내용은 다 굉장히 산발적으로 이게 거버넌스에 대한 내용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제가 산발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좀 집중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었다든지 하시는 부분은 자유롭게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5분 정도 남았네요. 네. 주제가 좀 많았어가지고 정말 크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법인 형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설립 허가주의랑 주무관청 제도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사원총회, 이사회, 그리고 임원 구조, 그다음에 의사록 관리랑 정관 등기 사항 이런 것들 말씀드렸고요. 기본 재산. 수관계자랑 이해상충 관련해서 말씀드렸고, 근데 참 공통적으로 많이 느끼셨겠지만 민법은 별로 정하고 있는 게 없다라는 거. 그래서 정관에서 이런 사항들을 참고해서 필요한 바를 정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네. 혹시 뭐 없으실까요? 그러면 일단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할까요? 조금 더 쉬시는 걸로. 네, 줌에도 따로 없으신 거죠? 네.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